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김일성의 그 귀순 사건의 전후 내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귀순 사건이 어느 때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30년대 중반기 이후 김일성의 부대가 소속되어 있었던 항일연군 제1로군은 주로 1936년에 이르러서는 기본상 활동 중심을 남만지방으로 옮겨왔던 원래 동만의 항일부대인 제2군과 남만의 반석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제1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군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그 만주국 정부와 일본군의 주의력은 주요하게 양정훈의 제1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정훈은 그 1군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선후 두 차례에 걸쳐서 서북원정이라고 부르는, 북한에서는 이를 서북원정이라고 하지 않고 열하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하원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괄하자면, 당시 그 중국 남당에서 2만 5천리의 장정을 끝낸 그 공산당의 중앙 홍군부대가 이제 그때 자기들도 이제 항일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장정을 했다는 그런 명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부 부대를 이제 선발하여 연안이 있는 서북 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황하를 넘어서 일본군과 싸우러 중국의 북부지대인 만주와 가까운 만리장성 쪽으로 치고 올라온다는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홍군이 황하는 넘어섰지만 장성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부대를 이제 중국에서는 홍군의 동정부대라고 부르는데, 즉 동쪽으로 원정하는 부대라는 뜻입니다. 이 부대가 이제 황하를 건널 때 역시 조선인이었던 그 유명한 양림이 바로 이 황하를 도하는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양림이 1931년 9.18 만주사변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으로부터 이제 만주로 파견받고 나와서 당시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제1임 군의서기직을 담임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남방의 홍군이 만주와 가까운 장성이 있는 하북성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양정우가 이때 만주의 남만에서부터 이 홍군 부대를 마중하기 위하여 항일연군 수백 명을 이끌고 서북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리장성이 있는 하북성 쪽으로 이제 원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하북성 일부를 열하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를 두고 일명 열하원정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항일연군은 주요하게 산악지대에 의하여 싸우는 게릴라들이었고, 이제 그 하북성은, 그러니까 그 열하성 지방은 주요하게 평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원지대를 돌파하려면 항일연군은 이제 기병이 없으면 이 평원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정훈은 벌써 이제 이태 전인 1935년부터 이 기병부대를 조직하려고 했는데, 남만의 그 유명한 이홍광이 바로 이 기병부대를 조직하려고 오늘의 그 중국 요령성 봉계 환지방에서 이제 피를 구입하다가 이제 그만 토벌대 습격을 받아서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북원정도 이제 그동안 선후 두 차례나 조직되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양정우가 이제 일군의 주력 부대를 지휘하여 계속 서북 쪽으로 치고 나갈 때 그들의 뒤를 쫓고 있는 일본군의 뒷다리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김일성이 소속되었던 그 2군 부대는 그 정광이 인소라에 주로 남만 동부, 그러니까 이제 주로 무송, 장백, 임강 이 지방에서 끝없이 전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양정우의 1군을 도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38년에 이르러서는 이 1군의 주력부대가 이제 와해되고 맙니다. 그 1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1군 산하의 일사, 그러니까 과거 이홍광이 인솔하고 다녔던 이 부대가 이홍광이 사망하고 나서 그 이홍광이 후계자였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빈이라고 부르는 중국인이 그 나머지 부대를 통째로 모조리 데리고 일본군에 귀순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몇 차례의 방송 때 종종 언급되기도 했던 당시 그 남만 지방의 아주 주요한 그 조선인 간부들인 이제 안광훈이나 최봉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 붙잡혀서 귀순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드디어 1938년 7월에는 바로 그 1군의 주력부대 또는 그 기관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일사가 통째로 귀순하게 되면서 당시에 그 만주국 정부와 일본군은 그동안 양정우의 1군에 집중되어 있었던 주의력을 서서히 2군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때 양정훈은 일본의 정치부주임 겸 참모장이었던 안광훈이 기순하는 바람에 항일연문의 비밀이라는 얻게 됩니다. 조직 구성과 그 편지가 모조리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이제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부대 번호도 모두 이제 부대 번호까지도 모두 다시 고치게 되는데 일본군이 알 수 없도록 다시 편성한 것이 바로 그 박민군 편지였습니다. 그때 그 1군에서 이제 살아남은 조합범이 1군 이사를 1박민군으로 편성하고 2군에서는 주로 김일성의 육사부대를 중심으로 이제 2박민군으로 편성했는데 이때 박득범이 지휘하고 있었던 원래의 2군 사사, 그러니까 이제 최현 등이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원래의 그 안봉하기 부대는 절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일부는 김일성이 그 2박민군에 이제 소속되고 나머지 일부는 제5사, 즉 진안장의 부대에 소속되어서 이 진안장의 부대가 바로 3박민군이 되고 맙니다. 일본군은 그 남만에서 양정의 1군을 거의 소멸하다시피 이제 한 뒤에 바로 원 2군 육사부대, 즉 이때는 이제 2박민군으로 편성된 김일성 부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새로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그 만주국 정부에서는 그 양정의 1군을 와해시킬 때 주요하게 1군의 주요 군사 간부들을 이제 귀순시켜낸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무척 중시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양정의 부대, 그러니까 저 1군에 대한 귀순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부서는 통화성 경무청이었습니다. 이 경무청의 일본인 청장이었던 키시타니 류이치로라고 부르는 자가 당시 이제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의 이사관으로 있었던 조선인 김창룡을 통화성 경무청으로 모셔왔는데 이 자의 후원하에서 당시 그 임강현 팔도구에다가 압광루라고 부르는 이런 술집 하나를 차리게 됩니다. 이 술집은 이제 1층은 술집이었지만 2층은 여관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름만 여관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조선인 김창룡이 이제 통화성 경무청 청장과 함께 조직했던 특별 공작반이 이 여관을 모조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작반을 일명 임강특무기관 또는 팔도구 공작반 또는 김창룡 공작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1938년 10월에 이 압광루 여관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손님이 자기 잘라 찾아왔던 것은 아니고 바로 이 김창룡이 찾아오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김창룡이 원래 조선에서 이 만주국의 이제 치안부 경무사의 이사관으로 오게 되었던 것은 사실상 그 당시 만주국 정부와 조선 총독부 사이에서 모종의 거래와 합의에 의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창룡뿐만 아니라 그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는 그 간도성 그 차장 유홍순뿐만 아니라 썩 일찍,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 그 시절부터 벌써 간도 지방에는 조선인 간도 관리사가 파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초기에 간도 관리사가 후에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로 되었던 이범윤입니다. 이후 그 조선 총독부로 바뀌었을 때 유홍순이나 김창룡 같은 조선 국내에서 아주 한다는 인물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조선 총독부로부터 파견받고 만주국에 와서 이제 주요 요직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때 경무사에 배치되었던 김창룡은 본인이 그 경찰 고위간부 신분으로서 당시 만주국 경내 안에서 일본과 만주국 정부에 대항하고 있었던 항일 세력들 가운데서도 주요하게 정광이나 안광훈, 김일성, 박득범 같은 이런 조선인 주요 간부들을 귀순시키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임강의 압광루로 돌아갑니다. 1938년 그 8, 9월경에 이 압광루에 찾아왔던 손님이란 다름 아닌 김일성과는 일찍 화성의숙에서도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는, 그러나 이제 나이로 보면 김일성보다는 오히려 김일성의 삼촌이었던 김형곤과 친구처럼 지냈던 적이 있는 바로 그 박차석이었습니다. 이 박차석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길강주의부 시절 당시 이 주의부의 사령장이었던 이종락의 파견을 받고 김일성의 삼촌 김형곤과 함께 당시 조선 국내로 군자금을 이제 구하러 떠나는 최허일을 따라갔다가 모두 함께 붙잡히지 않고 어쨌습니까? 북한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바로 누리에 붙는 불입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김일성의 삼촌 김형곤이고 그때 그 조선의 함경남도 풍산으로 들어갔던 세 사람 가운데서 김형곤이 책임자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는 김행권이 아니고 최효일이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최효일과 김행권이나 이제 박차석이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풍산에서 그 오빠시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일본인 순사부장 그 마츠야마를 살해한 죄로 이제 최효일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김형권은 15년형을 받았는데 그때 이 박차석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차석이 도리대로라면 1940년이 돼야 형기가 이제 도달하는데 이 38년도에 이미 나왔던 것은 박차석이 그 형무소에서 일찌감치 전향했기 때문에 앞당겨 나올 수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짐작에는 김창룡이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차석이 이제 1938년 여름에 원래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앞당겨 석방될 때 이제 그 서울의 마포 형무소에서는 그 박차석에게 편지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을 알고 있는 한 지인이 이 편지를 맡겨두고 갔는데 그 편지봉투 속에 보니까 편지 한 통과 함께 돈 100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다는 뭐라고 썼느냐면 이 돈으로 이제 새하우스 한 불 사입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그런데 만약 고향에서도 이제 이래저래 먹고 사는 일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만주로 자기를 찾아오라는 그런 내용이 씌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현재 그 임강현이 팔도구에서 자그마한 술집과 여관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이 술집이 바로 그 팔도구의 그 앞광부 여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이제 박차석이 임강현 팔도구에 와서 그 앞광부 여관에서 이제 며칠 묵고 지내는 동안에 김창룡과 만나 이제 술도 마시고 또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이제 아주 이제 허심탄회하게 속심을 털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이 김창룡은 박차석한테 이제 김일성을 굉장하게 높이 올리쳤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 김일성은 비록 그 이 지방에서 이제 이름 있는 그 비서우두머리이긴 하지만 자기는 이제 같은 조선인으로서 정말 감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록 김일성과는 이제 같은 입장이 있지 않지만 이제 모두 같은 조선인으로서 자기도 이제 조선이 독립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며 언제나 이제 조선이 독립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 참 강대한 일본과 이제 무장을 들고 대항하면 어떻게 하냐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고 종당에는 모두 소멸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우리 조선의 독립에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바탕 김일성을 올리추고는 이제 또 뭐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냐면 자기가 조선에서 이제 경찰로는 정말 올 만큼 옳은 최고의 경찰이지만 왜 조선에서 살지 않고 만주에 나와서 이 만주에서 이제 이 일본군에 대항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 출신들의 우리 조선인 출신의 이 비적들, 바로 김일성과 같은 이제 항일군인들을 귀순하라고 이제 설법하러 다니겠느냐고. 지금 이 만주국을 보라고. 만주국이 이미 독립국가가 아니냐고. 비록 그 일본군이 지켜주고 있지만 최소한 이제 자기 나라 만주 사람이, 자기 나라 만주인이 이제 황제가 되어 있고 또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니 뭐 장관이니 하는 사람들도 다 만주국의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뭐냐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한해전인 1937년에는 만주국과 일본이 이제 지혜법권을 이제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국의 사법권, 행정권 이런 걸 형식적으로나마 만주국의 중국인들에게 이양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그 형식적이고 내적으로는 뭐 여전히 이 만주국가는 일본군이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창룡이 이런 식으로 박차석을 설복했고 당시 그 박차석의 수준으로는 또 여기에 설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창룡이 김일성도 더는 만주국과 일본군에 대항하지 말고 이제 귀순하게 되면 자기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서 일본을 설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에서 이제 총독부도 설수시키고 최소한 만주국의 형태처럼 조선이 독립을 한번 위해볼 만하다고 아주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이제 박차석을 완전히 이제 자기 쪽으로 넘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박차석도 이제 듣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독립되고 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이제 김일성 같이 뛰어난 인물들이 통치하게 되면 뭐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자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김일성을 설득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는 박차석이 직접 이제 평양으로 들어갔는데
김일성이 할머니 이보익을 만주로 데려와서는 이 할머니를 이용하여 김일성을 이제 산 밖으로 물려내려는 이 김창룡의 작전을 같이 실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박차석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김창룡이 임관공작관에 참가했고, 또 김창룡이 평양hen병대 앞으로 보내는 편지 외에도 그 자신이 또 김창룡으로부터 이제 먼저 발급받은 수당금까지 몇백 원을 몸에 가지고는 평양의 망경대로 들어가서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익을 만났습니다. 그때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익은 큰아들 김형직이 일찍 죽고, 후에는 또 김형직의 아내, 그러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되는 강만섭도 죽었고, 거기다가 이제 셋째 아들 김형권도 15년 징역을 받고 이제 서울의 마포행문소에서 수감되었다가 1936년에, 그러니까 이제 역시 개전에 이미 옥사한 뒤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제 아들 둘이나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된 데다가 그나마 하나 남은 장손인 김일성마저도 이때는 만주에서 일본군 토벌대기에 쫓겨 다니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익이 일제당국의 핍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만주로 끌려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처음에 이제 만주로 나왔을 때는 결코 그렇게 핍박에 못 이겨서 나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hen병대나 또는 만주에서 김창룡이 공작반에서 위협하거나 강박적으로 됐던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은근하게 김일성의 할머니를 아주 잘 타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차석이 이제 김창룡에게서 들었던 황당한 설교를 이제 살을 보태가면서 이제 할머니에게 그대로 전달했죠. 조선도 이제 무슨 만주국처럼 평화롭게 독립국가로 될 수 있다는 둥. 그렇게 되면 바로 김일성 같이 이제 조선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진 젊은 영웅이 와서 이 나라를 지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한바탕 올리추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김일성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머니가 반드시 만주로 자기와 함께 같이 가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따라가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박차석은 그때 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당시 이보익과 함께 망경대에서 살고 있었던 이보익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맏아들이었고, 그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김형록입니다. 이 김형록 부부가 그때 이제 망경대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마침 김형록의 아내, 그러니까 이보익의 둘째 며느리죠. 이분이 그때 임신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형록은 또 부근의 어느 벽돌을 굽는 공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발을 다쳤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박차석이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조리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박차석이 후에 김일성에게 죽지 않고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이보익은 일단 일본군이 자기 손주를 만나려고 하는데 별로 아기가 없어 보이고, 또 둘째로는 이 박차석이 매끈마다 그저 조모님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보익 본인도 사실 무척이나 손주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보익은 그때 박차석을 따라서 만주로 나왔는데, 김창룡 공작반에서는 처음에는 이보익을 팔도의 압광도 여관에 며칠 동안 모시고 아주 잘 대접하다가, 후에는 팔도에서 가까운 가재수촌으로 옮겨서 살림집도 한 채 마련해두고, 물론 공작반의 반원들이 이제 집 주변에서 항상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팔도에서 가재수촌으로 옮겨놓은 것은 마침 그때 김일성의 부대가 압광루가 있는 팔도 근처에 한 도로공사장을 습격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사장이 이제 가재수촌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장백과 임강정 내에서 이제 모집되어 온 인부들이 각각 팔도구와 가재수촌에 수처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김창룡 공작반은 이보익이 지금 임강에 나와 손주와 만나려 한다는 내용을 적은 비라들을 이제 주변 산속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보익이 살고 있는 가재수촌 위치도 은근히 흘렸습니다. 비라 속에. 당시 김일성이 혹시라도 정말 가재수촌으로 습격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통화에서부터 이제 만주군 한 개 여단이 임강 쪽으로 이동했는데, 손바닥만큼한 가재수촌에만 저만치 한 개 연대가 들어가서 추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임강에서 김일성 부대를 쫓아다녔던 만주군 주대로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쪼다루라고 부릅니다. 이 자가 이제 당시 만주국 제8군광구
이 군광군은 그 장백과 임강지방을 이제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8군광구 산하의 독립여단의 여단장이었는데, 후에는 이 군광구 사령관까지 되었다가 이제 1945년 일본군이 투항할 때 소련 홍군에게 붙잡혀서 처음에는 그 하바롭스키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의 무슨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가 1961년에 사면받고는 오늘이 요령성 개원현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이 그 고향이었거든요. 이 주대로라는 사가 이제 그 문화혁명 때 이제 중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김일성이 진짜로 축지법을 할 줄 안다는 이런 말을 했다가 홍병들한테 끌려나가 축도로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거리에서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갈지표까지 다 벌어졌는데 후에 주은이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겨우 풀려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986년에 이 주대로를 만나보려고 요령성 개원현까지 찾아갔는데 그때 주대로는 이미 사망했더군요. 후에 그 개원현의 문사자료 판공실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한 진희준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천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당시 이 주대로를 도와서 주은이한테 편지도 쓰곤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대로가 이제 만주군의 여단장으로 있을 때 일들을 이분이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데 1938년 여름에 이제 한 번, 그리고 또 이듬해 1939년 봄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이 주대로의 부대가 김일성이 이방면군과 전투를 진행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1938년 여름에 임강현 팔도고 도로공사장 전투 때는 김일성이 직접 오지 않고 임수산이 왔다 갔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홍하현과 장백현 그리고 임강현이 현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당시 김일성이 육사 8년대가 연대장이 중국인 손장상이었고 이 손장상이 원래는 7년대 연대장이었는데 후에 8년대 연대장 전영림이 휘남현성 전투 때 사망하는 바람에 이때 8년대장으로 옮겨지게 되고 7년대 연대장은 이때부터 오중흡이 정식으로 연대장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손장상과 참모장 임수산이 그때 일로군 총부의 지시에 의해 김일성이 몽강 쪽으로 이동할 때 토벌대의 주의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팔도고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당시 임강진의 소재지가 바로 팔도고에 있었으므로 북한에서는 보통 임강전투라고 부르는데 물론 여전히 이 전투도 이제 김일성 장군이 직접 지휘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선후 두 번 진행되었던 임강전투는 모두 김일성이 참모장 임수산이 지휘했으며 이 첫 번째 임강전투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임강전투는 실패했습니다. 후에 토벌대는 이제 김일성이 임강 쪽에서 벌써 몽강 쪽으로 모조리 이동하여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야 김창룡이 임강 공작반도 곧 뒤이어 임강에서 몽강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임강의 가제수촌에서 손주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일도 이 공작반이 자동차에 앉아서 몽강 쪽으로 함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몽강에 도착한 뒤에는 김창룡이 공작반이 어디에 본거지를 틀고 있었는가, 공작반이 어디에 본거지를 틀고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일도 어느 농촌에 주소를 정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그때 자기 할머니가 몽강현에 도착한 뒤에는 남패자의 밀림 속으로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닌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그때 어디서 자고 먹고 했으며 그때 또 어떤 식으로 손주 이름을 부르고 다녔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창룡 임강공작반이 이제 몽강에 도착한 뒤에는 즉시 몽강현 경찰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당시 몽강현 경내의 부도화원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터우터화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5km쯤 떨어진 곳의 산속에 김일성의 부대가 밀령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김일성이 주력부대였던 7, 8 두 개 연대 가운데서 7연대는 일로군 총정치부진 정광이 이제 군정학습반을 조직하고 있었던 동패자의 마당구 밀령을 지키고 있었고, 이제 김일성은 손장상, 박덕산이 8연대를 데리고 바로 이곳 남패자의 밀령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패자에서 이제 동패자의 마당구 밀령까지는 약 70여리 남짓합니다. 북한의 유명한 소설 서경기가 쓴 불멸의 역사 고난의 행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소설의 앞부분에 김일성이 이번 만패자에서 이제 동패자까지 신변의 이제 경호병들만 데리고 이제 밤길을 타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그 밤길을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것은 그때 이 동패자에서 이제 진행됐던 이 회의도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께서 이제 직접 조직하고 사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면 다른 곳 시간부들이 김일성이 있는 곳으로 회의하러 가야 되지 왜 김일성이 그 회의를 사회하려고 밤길을 타서 100여 뒷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 이제 그 몽강현 경찰대는 그때 병력이 모자라서 이제 통화성 경부청에 이제 보고했는데 그때 통화성 경부청에서는 역시 항일연문 출신으로 원래는 양정우의 소년철렬대 대장이었던 자였는데 이 자의 이름은 최주봉이라고 부릅니다. 성씨가 최씨라고 해서 뭐 조선인인 것은 아닙니다. 중국인인데 키가 커서 이제 최꺽달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실제 나이는 이제 겨우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중국 자료에는 이 자를 최다거즈라고 부릅니다. 이제 키 크다는 뜻이죠. 어떤 자료에는 20살도 안 되고 19살이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씨가 최주봉이라고 부르는 이자가 13살 때부터 이제 양정으로 따라다녔던 아주 유명한 명사수였는데 이자가 1935년 제1차 서북원정에 참가하다가 돌아올 때 오늘이 요령성 수암현이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도벌대에게 쫓겨 한 지주집 광속에 들어가서 숨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지주가 이제 이상하게도 이 광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최수봉이한테 그때 이 아이가 소년이었죠. 15살밖에 안 되었는데 자기 데리고 살고 있던 첩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라고 자꾸 추기들 해요. 이거는 중국의 자료 속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에 최 씨가 돌아온 뒤에는 양정우 부대에서 성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병이라고 하면 주로 임질과 매독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일본군이 자료 속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최주봉 이야기는 일본군이 자료 속에서도 이제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 기순 사건 이 방송을 마치고 나면 제가 바로 이 최주봉 때문에 항일연군이 이제 성병이 만연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최주봉이 귀순한 뒤에는 곧 통화성 경무청의 토벌대로 이제 편성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최주봉이 거느렸던 중대를 가리켜서 일명 최주봉 돌격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통화성 경무청 산하에는 정빈정진대, 장진동 정진대, 또 윤하태 정진대, 그리고 이 최주봉 돌격대 이 등 항일연군에서 귀순했던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조직된 토벌대가 최소한 10여가량 남짓하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정빈정진대와 이 최주봉의 돌격대였습니다. 이 정빈정진대는 후에 양정으로 공경으로 몰아갔던 토벌대이고 이 최주봉 돌격대는 바로 1938년 겨울 몽강현인 남패자에서 김일성이 부대를 포위하고 있었던 토벌대입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언제나 김일성이 100만의 관동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김일성 부대와 싸웠던 부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일본군 정규부대라고 주장하지 실제로 이 남패자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토벌대는 사실상 모두 항일연군 출신의 귀순분자들로 조직된 토벌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북한에서도 모를 리가 없겠는데 북한에서는 물론 회고록에서도 김일성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최주봉 돌격대가 이제 파견받고 몽강에 도착한 뒤에는 바로 김창룡의 주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장소를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익은 몽강현 경내의 두도하원 남쪽, 즉 남패자에 위치하여 있었던 김일성의 밀령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14오리밖에 안 되는 주사하촌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주스허촌이라고 부릅니다. 인가가 이제 한 3, 40호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이런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는데 이제 이보익이 바로 이 농가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창룡이 공작반도 바로 이제 이 마을의 한 지주집을 차지하고 임시로 지휘소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주사촌에서 살았던 당지 농민들이 증언하고 있는 데 의하면 그때 김일성의 할머니가
이 마을에 와서 거의 한 달 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주사촌에 와서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익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은 그 몽강인 경찰서의 경찰들이었는데, 이 또한 중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 몽강현 경찰본부의 경무과장이 희한하게도 중국인이었는데 이름을 왕사홍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왕스홍. 그리고 이제 이자가 직접 책임지고 이제 그 남패자의 밀령과 가까운 그 주사촌에 와서 이제 직접 주둔하면서 이보익을 감시했는데, 그때 그래서 함께 감시했던 그 경찰 가운데는 또 이제 경찰대대 대대장 상문해라고 부르는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쌍원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그 임강현이 그 가제수에서 한 달가량 묵을 때는 그 동화에서 이제 임강으로 들어왔던 만주군 그 주대로란 자의 그 부대와 함께 이제 산속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이보익이 그 빨리 걷지 못한다고 막 욕설도 퍼붓고 총대로 이제 이 노인이 옆구리도 콕콕 찌르면서 빨리 걸으라고 재촉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몽강현으로 와서는 그 남패자에서 이제 김일성을 찾고 다닐 때는 아주 살갑게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는 이때 그 이 일을 두고 두 가지 증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김일성의 할머니가 이제 실제로 그 몽강이 남패자에서 손주를 그 찾으러 다닐 때 그 투박한 평안도 사투리로 성두야, 성주를 성두라고 불렀어요. 성두야 어디 있느냐, 할미가 왔다, 어서 할미 보러 나와라고 하고 부르면서 이제 흐느끼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북한에서 미화하고 있는 것은 뭐 이 할머니가 아주 강골이었고, 또 자기를 끌고 다니는 토벌대들을 아주 꾸짖고 뭐 어쩌고 했다고, 이런 건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여러 증거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익은 그때 진심으로 이제 손주 김일성이, 김성주가 그때는 산에서 나와서 일본군이 귀순하기를 바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정구 때문에 이제 귀순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자 이보익은 너무 아쉬워서 이제 손자가 귀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중국인 총사령 양정우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터뷰한 그 기사들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세 번째 방송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